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일요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일루미나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오랜만에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사전에 미리 한 가지, 혹시 뭔가 나 이거 봤는데? 나 이거 MBC 뭐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나도 아는 내용인데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당시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곳보다 더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일종의 하나의 음모론입니다. 근데 그 음모론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과 진행했던 컨텐츠 내용 중 음모론과 회의론자들의 관점이 조금 비슷해지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오늘이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에 영화 제작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함께 모였던 사람들,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 자체도 당시 공개가 되고, 그리고 많은 화제성을 끌게 됩니다. 그 영화는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은 이름 데이비드 크롤리라고 불렀던 한 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헐리우드에 데뷔하는 되게 중요한 영화였죠. 많은 제작비가 투자가 되었고, 결국 이 영화는 제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가 살고 있던 집 동네 근처이었던 이웃이 크롤리의 집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2014년에 헐리우드에 나가서 영화가 나간다는 것까지 알고 되게 집안이 화기애애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 2014년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서부터 집에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집 앞에 계속적으로 우편물 같은 게 쌓였던 겁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 우편물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판단으로 집 내부를 커튼 사이로, 이렇게 바깥에 있는 얇은 창 사이로 조심스럽게 내부를 봤을 때 그 안에선 사람이 싸늘한 주검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본 모습 그대로 신고를 했던 거죠. 당시 신고에 대한 내용에 좀 자세한 내용입니다. 당시 9일에 접수됐던 기록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 전화 이야기입니다. 옆에 봤는데 사람이 죽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사람 같은 사람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 주소를 얘기하고 자신의 신원을 얘기해주고, 그리고서 이야기가 끝나죠. 자, 이렇게 되고 경찰 그리고 911이 출동하게 됩니다. 사건 현장은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시신은 총 3구로 확인이 됐는데, 첫 번째는 한 남성의 시신, 한 명의 여성의 시신, 그리고 어린 아이의 시신까지 총 3구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구의 시신은 전부 다 머리에 총상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좀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좀 무서운 부분이었는데요. 거실 벽에는 이런 말, 뭔가 이상한 글자 같은 게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신은 위대하다 라고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에 어떤 여성의 시신 옆에는 무슬림 기도 같은 그런 문구 같은 것도 놓여 있었고, 그리고 성전 같은 책들도 함께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메모지까지도 확인이 됐던 거죠.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아마 데이비드 크롤리가 이 모든 살인을 저질렀을 거다. 즉 데이비드 크롤리가 남자고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아이까지 전부 다 사망을 하게 하고 자기도 자살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과거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됐던 미군 출신이었는데요. 전쟁을 겪기 시작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당일 충동적으로 아내와 딸을 쏘고 본인도 목숨을 끊었다라는 게 경찰의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 영화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음모론이었던 거죠. 이 남자가 제작하려고 했던 이 영화 그레이 스테이트라는 영화는 내용 자체가 조금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림자 정부라는 전 세계를 통솔하는 새로운 정부가 존재하고, 이 그림자 정부가 인류에다가 칩을 넣어서 전 세계 인류를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내용, 그런 내용의 영화였다는 거죠. 즉 일루미나티와 연관되어 있는, 일루미나티의 어떤 계획이나 정체에 대해서 폭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막기 위해 그래서 죽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함께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레이스테이트라는 영화, 이 영화는 일루미나티와 어떤 이야기, 그리고 폭로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그걸 만들려고 했던 감독이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죠. 물론 공식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음모론처럼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도 뭐 MBC 같은 프로그램에서 혹은 인터넷 기사 같은 데서 보신 내용일 겁니다. 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진실일까에 대한 부분인 거죠. 사실 유명인의 죽음에 대해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거론되는 경우는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전 FBI 지국장 아론 루소 같은 경우도 일루미나티의 정체를 폭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저번 컨텐츠였죠. 캐나다의 전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도 보면 그림자 세력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엔터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투파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루미나티를 비판하는 노래 킬루미나티라는 노래를 만들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즉 그런 죽음의 여러 음모론 같은 게 생기고 사람들은 뭔가 석연찮은 이야기에 집중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거죠. 자, 물론 이 음모론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연찮아 하는 게 사실이니까 말이죠. 저희 이제 이 이야기를 음모론에 대한, 일루미나티가 이런 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하지 말고 음모론을 믿는 사람, 회의론자인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건입니다. 일루미나티가 했건 일루미나티가 하지 않았건 분명 여기서는 하나의 사건처럼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의 가해자가 여기 있는 이 남자, 아버지여자 남편이었던 이 남자였을까, 데이빗이었을까, 아니면 제3자였을까?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아마 제3자가 있고 그 사람이 일루미나티의 조직원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닌 경우라면 뭐 자살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정도인 겁니다. 즉 이건 음모론적인 접근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사건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자살에 대한 부분과 타살에 대한 부분, 이젠 음모론자, 회의론자는 다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타살로 갈 것인가, 자살로 갈 것인가. 자, 일단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타살로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데이빗의 친구들, 가족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죽이고 자살할 필요까지 없는 사람이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음모론 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닌, 음모론을 믿는 사람, 회의론을 믿는 사람 모두가 공감할 만한 사건의 이야기로 함께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 이 사건의 내용의 토대는 바로 사건 기록부입니다. 페이지가 약 90장이 넘는 페이지고 이 부분의 내용을 전부 일괄적으로 확인을 거친 상황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보시는 바와 같이 가려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내용은 사건 현장 상황, 그리고 당신의 시신의 상태,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적힌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에게 요목조목 정리를 한 뒤에 사건에 남는 이상한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봐주셔야 될 곳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집의 평면도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거실 쪽에 많은 흔적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몇 가지의 흔적들이 다른 데 퍼진 것 빼고는 없다. 집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머릿속에 구조를 남기기 위해 이 모양, 이 사진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집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대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데이빗은 아내 코넬과 그리고 딸 라니 크롤리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밸리에 있는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분명 저도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머리에 한 발씩의 총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결론은 데이비드 크롤리, 즉 남편이자 아버지인 데이비드 크롤리가 이중살인을 저지르고 자살을 했다라는 결론인 거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이 기록부를 봤을 때 왜 사람들이 타살을 의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의문점 첫 번째입니다. 되게 미스테리한 점인데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실제로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타살을 저지르고 자살을 했다라고 보기에 남는 증거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 만들어진 흔적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의문점 첫 번째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집에서 시신이 발견됐을 때 기사가 떴던 건 단 한 번입니다. 정확히는 한 번의 기사의 후속 보도까지 3번 떴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봤던 데이빗 크롤리는 되게 유명한 공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가 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다는 부분인 거죠. 처음엔 뭐라고 얘기했냐면 람스델 거리의 한 집에서 3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되게 짤막한 기사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에 나왔던 게 3구의 시신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발견됐다, 확인됐다. 마지막 보도는 가정에서 싸움에 대한 흔적은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명한 공인, 되게 유명했던 사람, 그리고 영화 제작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거의 뜨지가 않았던 거죠. 뭔가 되게 이상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가 없었을까? 분명히 조사관도 많이 붙고 수사관도 많이 붙고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한 사건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애플밸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5만 명이었는데 빨리 살인 자살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도 이상한 게 있습니다. 데이비드 크롤리, 어떻게 보면 자살이자 살인자라고 낙인이 찍혔죠. 부모님이 억울해서 인터뷰도 했고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와 성명서 어떤 것도 언론에 공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그 피해자 코멜의 부모님도 똑같이 인터뷰라고 성명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아예 먹히지가 않습니다. 당시 코멜의 부모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우리 딸이 남편에 의해서 그렇게 사망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너무 좋게 잘 보내고 있었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망하냐 라는 이야기였지만 안 됐던 거죠. 좀 이상한 점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너무 빨리 수습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절대 얘기해주지 않았다. 저와 왜곡 사건이나 오컬트 같은 걸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대부분 가족들이나 혹은 유족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왜곡 기사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건 거의 그런 게 없던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좀 특이했냐면 원래 일가족이 사망했기 때문에 부고에 대한 게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부고가 딱 한 군데밖에 안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부고인 거죠. 데이비드 크롤리가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짤막하게 그냥 지역신문에 가장 조그만 그거 하나 정도였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원만하지 않아서 빠르고 저렴하게 하려고 했던 건가? 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크롤리 가문은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한 명 빼고요. 그리고 네일라가 즉 코멜의 부모님이었던 거죠. 그 부모님에 대한 그쪽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아내였던 코멜은 베일러 대학 학위를 갖고 있었으며 미네소타 대학에서는 석사학위까지 땄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셨고요. 즉 이들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사망에 대해서 처리할 상황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일단 의문점, 미스테리하게 남는 점 첫 번째는 사망에 대해서 확실히 축소 은폐가 된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집에 유일한 생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 딱 하나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바로 강아지입니다. 가족견이었으며 이런 펄레오라고 불렀던 강아지였는데요. 이 강아지는 이 안에서 발견된 뒤 보호소로 가서 이 보호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일날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했다고 추측하는 날짜가 2014년 12월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발견된 게 1월 달입니다. 약 3주가 지났거든요. 3주면 약 21일입니다. 개가 21일 동안 집안에서 사료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상한 점이 있던 겁니다. 물론 집안 내부를 확인했을 때 시신 사진이 밖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개는 시신의 일부를 먹은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아주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소파 쿠션 같은 거 좀 찢어놓은 흔적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아마 먹을 게 없어 그랬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먹을 건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것 중에 뭐가 없을 때 사망을 할까요?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3주 정도에 대한 부분에서 물이라도 존재하면 조금 더 길게 생존할 수 있고 먹을 것만 있을 땐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판단합니다. 이제 사람이 아닌 개입니다. 개의 입장에선 분명히 물이 문제거든요. 근데 개가 물 없이 3주 동안 버텼을까에 대한 이상한 점인 거죠. 2개의 침실이 있는 이 집에는 총 2개의 화장실이 존재합니다. 유일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은 바로 변기에 대한 변기물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변기의 물이 전부 사라졌을까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배수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3주 정도 지나서 아무렇게도 쓰지 않게 됐을 땐 물이 조금씩 압력 차이로 빠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이물질에 대한 사진이 아닙니다. 뭔가 오해하지 마시고 색깔이 오래돼서 변질된 부분이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띄우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변기물은 없던 상태라고 보여진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변기물이 없어졌다라는 상태에 만약에 마셨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다면 저기에 보여있는 휴지 같은 것들도 분명히 바깥으로 빨려 나왔거나 강아지가 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저런 것들은 고스란히 그냥 붙어 있었다라는 건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3주 동안 물 없이 버틸 수가 정말 있었을까에 대한 의구점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리고 3주 만에 발견된 강아지입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몸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가지 또 의문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문점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사진에서 한 명이 눈에 띄실 겁니다. 바로 한 남자죠. 이 남자는 데이비드의 형입니다. 이름은 댄이라고 부르는 남자. 이 남자가 이곳에 현재 있습니다. 댄은 자신의 동생이 일가족이 사망한 직후 이 강아지, 불쌍한 강아지죠. 데리러 유기견 보호소에 왔고 저 강아지를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자, 이제 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남자, 형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의문점 세 번째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학 검시관의 보고서에 따른 문제였는데요. 코멜과 라니, 데이빗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2015년 1월 17일로 확정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시체가 발견됐을 때 그때를 공식적 사망일로 확인하게 됩니다. 즉 사체가 되게 부패도 많이 진행됐고 오랜 시간이 지난 건 맞지만 발견 자체는 1월 17일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5년 1월 17일로 공식적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신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부패나 상태 같은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사망했을 것 같은 날짜를 좁히게 되는 게 있었죠. 당시 검시관이 조사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4년 12월 24일에서 26일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끝입니다. 근데 이 이유가 부패 정도에 따라서 확인했던 건 아니고요. 집 앞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놓여 있었는데 안 가져갔다. 그럼 집 안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였다. 이런 정도를 근거로 들어 크리스마스 앞뒤 전후로 사망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추측이었던 겁니다. 물론 합리적일 수는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분명 집 앞에 놓여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뜯어봤을 때도 이 안에는 당연히 선물도 그대로 들어있었던 상황, 즉 미리 뜯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형 대내 진술이 좀 이상한데요. 형 대내 진술상 자기가 12월 26일이었나 27일이었나 그쯤에 그 집에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동생 가족들을 좀 귀찮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선물만 문 앞에 놓고 그냥 왔어요 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진술이 굉장히 이상한 진술입니다. 왜냐면 날짜를 기억 못할 수 있는 날짜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였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날짜였을 뿐더러 추측에 대한 부분이 26일이었나 27일이었나 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만약 26일 27일이라면 사망을 했을 수도 있는 날짜, 당일날로 겹치게 되면 아니면 이미 사망했을 날짜입니다. 분명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데이빗과 댄은 되게 가깝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건 댄 같은 경우에는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들어갔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정말 그냥 물건만 앞을 치고 두고 갔을까? 아니면 커튼에 살짝 열려있는 이웃들이 봤던 그 커튼 사이로 살짝 봤을까 안 봤을까? 이 부분이 분명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데이빗은 계속 댄은 데이빗에게 연락을 합니다. 예를 들면 메시지 같은 걸 보내고 그 이후에 소식이 들리지 않는데도 답장이 오지 않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주 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궁금증을 갖지 않았고 그리고 발견한 건 이웃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댄에 대한 이상한 행적이 바로 의문점 네 번째입니다.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동생의 일가족이 사망한 지 딱 4일 지났을 때입니다. 2015년 1월 21일. 인터뷰한 날 댄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친구 데니 어거스트, 그리고 메이슨 핸드릭스, 그리고 션 라이트와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2015년 1월 21일 사진을 한 장 올리게 됩니다.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누가 봐도 슬퍼한다라는 모습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동생의 일가족이 사망했고 그거와 관련된 인터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걸 안 지 딱 4일째 되는 날이었고 근데 그날 친구들과 모여서 찍어서 올린 사진입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이상한데? 너 나빠, 너가 범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분명 도의적으로는 잘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행적을 확인해 봤는데 댄의 행적이 조금 이상한 점이 좀 보이게 됩니다. 댄이 어떤 행적을 보이게 됐냐면 사망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시기에 특이한 행동을 하나 펼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동생의 부인인 거죠. 코멜의 어머니 나일라가 암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동생의 와이프의 어머니입니다. 암에 걸려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2014년 7월 달에 발견됐고 의료보험이 없다. 코멜의 동생,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의 이제 와이프의 여동생 시드라가 얘기하길 어머니가 난소암에 걸렸고 스트레스 때문에 당시 딸과 손녀딸의 문제가 터진 걸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바로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모금 활동이 웃겼던 게 원래 이렇게 되면 코멜의 어머니 쪽, 그 집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돈을 받았던 사람이 댄입니다. 그리고 목표액은 6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실종된 그 시기쯤에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2015년 1월까지 모금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행적이 이어집니다.
자신의 동생 일가족이 사망한 그 직후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자신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 그런 집안에 뭐 갑자기 암이 있다더라. 근데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암이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금 활동을 시작하다가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된 확인을 하고 난 뒤 곧바로 가서 강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강아지를 데려온 것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리고 며칠 뒤에 친구들과 웃는 사진을 함께 찍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일라가 정말 난소암에 걸렸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의료보험에 가입을 안 했을까에 대한 문제죠. 근데 우린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일라의 집안은 잘 살았습니다. 의료보험이 가입이 안 됐을 리가 당연히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이 보신 이 사진은 자신의 동생 일가족이 사망한 지 2주일 뒤입니다. 2주 만에 라스베가스 여행을 떠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카지노 앞에서 찍은 사진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이후에 행적도 이상한 것들을 많이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페북에 올렸던 글귀입니다. 아마도 그때와 관련이 있었을 때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TV와 영화에 서로 끔찍하게 죽이는 걸 보는 게 관습화되고 쉽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후 삭제됩니다. 이후 또 이런 사진까지 한번 올렸다가 다시 한번 삭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의문점, 의혹점인 겁니다. 무조건 범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타살이라고 얘기를 할 때 과연 누가 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의문점 마지막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은 절대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주목하기 시작했냐면 유럽과 호주 쪽에서 취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세계의 무대로 올라가기 전에 어디를 거쳤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지금 이런 인터넷 방송을 총 3군데를 거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브로드캐스팅 회사가 아닌 이런 회사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공간에서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바로 이 이야기가 그때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레이 스테이트를 만든 사람들, 아마 일루미나티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생겼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족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가족폭력 살해범이다. 남편이었던 데이비드가 가정폭력을 했었고 그걸로 코멜과 라니에게 폭력을 가하다 결국엔 사망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추가되고 그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서 죽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안 막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외부에 퍼지고 언론에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도 막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마치 이제 MBC에 있는 모 프로그램에서 나온 얘기처럼 그런 이야기로 확대되며 우리에게 정보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화 제작 감독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잘못 만들어서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깊게 들어가 보면 자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자살로서 경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타살이라고 얘기할 땐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일루미나티가 시켰던 건지, 아니면 형이 일루미나티였던 건지, 아니면 일루미나티와 전혀 관련 없는 형과 동생의 문제였던 건지, 아니라면 제3자가 그런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데이빗의 혼자만의 참극이었던 건지 아직도 미스테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1호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살로서 판단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왜 상황을 그렇게 봤냐면 첫 번째입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자료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건 현장에는 어떠한 것도 사라진 게 없습니다. 즉 뭔가 강도, 그러니까 금품 침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목적 자체는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목적만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건이 중점적으로 발생된 지역에 대한 또 이야기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 거실 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도 이렇게 혈흔이 퍼져 있는 공간들이 몇 개 있거든요.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이게 거실 이미지입니다. 거실에 이제 혈흔이 튀긴 흔적들도 아마 이렇게 보이실 것 같고, 여기에 탄피도 보이실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발사한 총에 대한 탄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실제 총도 발견이 되고, 지문은 당연히 데이비스의 지문만 확인이 됩니다.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신의 아내와 딸을 거실에서 살해를 한 뒤에 자기도 바로 사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둘을 사망시키고 난 뒤에 그 이후의 행적을 조금 더 왔다 갔다 보여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핸드폰 같은 걸 잡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데를 갔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를 튀었던 흔적들이 하나씩 나와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인 거죠. 당시 남아있던 족적과 그리고 흔적들을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남아있던 사람은 아마 이 사람밖에 없었을 것이다, 뭐 거의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3자의 흔적, DNA 혹은 뭐 지문, 이런 어떤 족적 같은 것도 확인되지가 않는 상황,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다, 당연히.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딸을 살해를 하고 난 뒤에 그 혈흔을 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이런 낙서, 즉 어쩌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서 이런 이야기를 작성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옆에다가, 시신 옆에다가도 뭐 성전 같은 것도, 코럴 같은 걸 두고, 그리고서 본인도 자살을 한 것이다 라는 게 경찰의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결과서에서도 보면 다 그렇게 얘기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분명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딸을 낳아서 키우면서 고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건 딸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월 달부터 이제 유치원 같은 데를 가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성까지 다 있던 상황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의구점이 남았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제3자가 개입한 거고 그걸 꾸며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이야기에 이제 일루미나티설,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결합이 되기 시작하고 이야기가 커진 겁니다. 무조건 맞다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건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그냥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서 보여드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분명히 좀 갈래를 갈라야 됩니다. 아직도 경찰은 자살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직도 외부에서는 타살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타살이라고 볼 때도 경우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적으로 일루미나티 같은 데서 죽였다, 재산 싸움이다, 뭐 아니면 제3자가 그랬다. 근데 제3자가 그러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갈려있는 상황으로서 좀 정리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너무나도 자극적으로, 특히나 이제 외국에 있는 인터넷 방송 같은 데서 나왔던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양 너무 디테일하게 서술을 하다 보니까 앞뒤를 다 자르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실제로 일루미나티와 관련되어 있는 영화를 제작한 게 한두 편은 아닙니다. 뭐 어떻게 놓고 보면 일루미나티를 공격했던 영화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루미나티를 제거하고 일루미나티를 공격했던 대표적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 천사와 악마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둘 이제 집단의 싸움, 어떻게 보면 과학과 종교에 대한 싸움, 뭐 이런 걸 그리면서 얘기를 했던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서는 일루미나티에 숭배했던 사람을 최종적으로는 살해를 하고 없애죠. 제거를 하면서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볼 이 영화보다, 그레이 스테이트보다 그게 훨씬 더 자극적이고 강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에 대한 건 또 다른 게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레이 스테이트는 개봉이 됐습니다. 정확히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요. 나왔을 때 뭐 다른 사람이 마이크로폰을 잡아서 이 이야기가 좀 바뀌었다, 변질됐다라고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된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내부 자료를 보게 되면 애초에, 왜냐면 데이빗이라는 감독이 만들고 싶었던 내용을 그대로 만들어서 이어서 했다. 뭐 물론 이것도 음모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제작돼서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과연 일루미나티가 개입을 해서 정말 이런 큰 일을 저질렀을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루미나티의 존재를 부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선 너무 일루미나티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붙여서 어떻게 보면 사건처럼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을 좀 뭔가 희화화된 부분이 좀 강해지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여서 사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들이 일루미나티가 했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만약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자행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그런 근거를 남기거나 시그니처라고 부르죠. 뭐 정말 말 그대로 뭐 일루미나티 같은 로고를 갖다 놓는다거나 자신들만의 시그니처를 갖다 놓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시그니처도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건?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이 틀렸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음모론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갈래가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라서 이거는 뭐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만 뭔가 조금 그렇게 해서 개입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좀 위험? 그리고 굳이 이렇게? 그리고 그 정도의 권력과 그 정도의 힘이 있다면 영화 개봉을 안 시키면 돼요. 이게 데이빗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여러분, 영화 감독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건 다 투자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게 그림자 정보처럼 뒤에서 재정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를 막으면 돼요. 그냥 애초부터 투자를 막아서 크랭크인이 아예 안 되게 하면 되는데 제작 발표회까지 다 뜨고 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무리하게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말 존재한다라고 볼 때도 좀 애매하게 처리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에요. 애초부터 막아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번거롭게 일 처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죠.